우리나라의 공군기지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한 970km 정도 되거든요. 네.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베이징을 1시간 거리에 타격할 수 있는 기지가 있는 나라를 미국이 비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준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그 트럼프만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이제 기조가 중국과의 이제 뭐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을 좀 눌러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뭐 여야 할 거 없이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소위 말하는 중국 잡기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관세로 일단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요, 또 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요, 뭐 한국에서는 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쯤 될 겁니다. 4월 1일쯤에 미국에서 제재를 발표했는데 홍콩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어요. 홍콩 법무장관. 예, 그러니까 홍콩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는 건 홍콩 자체가 홍콩의 법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미국은 홍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율성을 두고 있었는데 뭐 이미 뭐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홍콩은 더 이상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뭐 일국 양제의 그런 독특한 지역이 아니고 중국이다라고 계속 강조했지만 이번에 이제 완벽하게 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홍콩의 우산혁명 나고 이제 민주주의 탄압이 있을 때 한번 제재를 했다가 이제 한 6년 만에 다시 이번에 또 제재를 한 거거든요. 법무장관하고 경찰청장을 했다는 그 법 자체를 우리는 믿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홍콩에서 빨리 나와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관세로 때려잡고 이제 중국이란 집단 자체의 법적인 문제를 이제 걸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는 모든 물자, 첨단 기술 같은 걸 통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전략을 계속 밀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도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 닉슨 전략, 미국의 역 닉슨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 닉슨 전략이 뭐냐면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핑퐁 외교를 통해서 수교를 하는데 그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이제 역 닉슨 전략을 말하는 건 뭡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건데 중국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외교, 경제, 안보 모든 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귀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래 유럽 니들 알아서 해. 우리는 뭐 우리 전쟁도 아니고 세금 쓰기 싫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생각이라고 하면 중국으로만 모든 걸 압박해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잡기 전략은 지금 이미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뭐 홍콩의 어떤 법 집행이나 뭐 아니면 행정력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다, 지금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규제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기업들 다 나오고 안 나오면 뭐 내가 또 추가적인 어떤 제재를 하겠다, 이런 약간 확실한 좀 선언 같은 거겠네요. 협박이죠. 협박이고 작년에도 이미 그 바이든 시절에도요, 미국에서는 홍콩에 사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신들이 제재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 지침을 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지침을 낸 건 사실상 협박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 모습은 우려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돼서 잡혀갈 수 있으니 걱정되니까 니들 나와라. 그리고 니들이 선의로 했더라도 거기서 잘못된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제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건 좀 조금 다르게 협상하면 협박을 한 거잖아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홍콩 당국에서 이런 협박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이제 홍콩부터 시작해서 계속 압박을 들어갑니다. 물론 뭐 홍콩뿐만이 아니라 근데 중국의 제재 회피 가능성,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이 홍콩이니까요. 홍콩부터 계속 이제 압박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뭐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제 보면 제일 좀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역 닉슨 전략을 쓰더라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파트너를 지금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동맹이든 아니면 동맹에 준하는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파트너들, 이런 국가들을
우선 사이를 좋게 해서 옛날처럼 네. 바이든처럼 네. 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압박을 하면 모를까. 지금은 오히려 왜 동맹을 더 때리냐 뭐 이런 좀 반응들이 있잖아요. 분위기 되게 안 좋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치지 않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동맹이 우리를 수탈했다. 때로는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 네. 이런 얘기 뭐 계속 해오잖아요. 그건 뭐 사실 프로파간다 성격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네. 우리 특히 노동자층들을 결집하는 그런 프로파간다 성격이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아까 제가 말했던 라이트하이저 대표, USTR 대표의 그 회고록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 안의 글로벌리스트나 동맹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면 동맹이 파탄난다고 했다. 네. 실제로 파탄이 났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을 떠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세계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요. 단순히 시장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보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대안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자면요. 그 폴란드 같은 나라에 전 세계에서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전쟁의 포화가 자기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믿을 거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믿을 건 미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믿을 건 미국밖에 없다. 주한미군 없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이건 전작권 문제나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작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우리 보고 빨리 가져가라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냐? 그게 없어야 자기들이 더 자유롭고 돈 더 적게 쓰거든요. 우리는 그게 있으면 돈도 적게 쓰고 미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딜레마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정치적인 이념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뭐 미국이 떠나면 그러면 영국이나 유럽이 우리를 아니면 일본이 우리를 자주국방. 뭐 이게 안 되잖아요. 자주국방이라고 하면 뭐 좋지만 뭐 우리가 상대할 나라가 북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사실은 그 뒤에 더 크게 후원하는 나라들이 북한 뒤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맹을 때리지만 동맹관계가 뭐 이렇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요. 유럽은 그동안 방위에 너무 소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나토의 그 기준 GDP 2%를 지금까지 못 맞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 못 맞추다가 이제서야 트럼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거의 맞춰가고요. 아직도 1%인 나라 스페인 같은 나라가 있고요. 왜냐하면 전선에서 머니까 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덴 그 EU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EU의 사실상 수장이죠. 그분이 최근에 이제 국방비 증액 이런 걸 말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이걸 평화 배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 안보 적자였다. 우리는 그 안보 적자를 메워야 한다라면서 8천억 달러, 그러니까 8천억 유로죠. 8천억 유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군비 재건 계획을 발표하는 거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00조 원 넘는 재건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 더 강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이 뭐 세계 경찰을 이제 자처하면서 일종의 좀 비용 부담을 자기들이 좀 했고 네. 그거를 이제 뭐 견해에 차일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약간 호구를 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맹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동맹한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네. 이런 지금 포지션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인상하라고 하는 것도 야, 내가 너네한테 해주는 게 얼마인데 좀 더 줘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거네요. 낸 거 다 내라고 하는 거죠. 니들한테 들어가는 돈 다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 대안 있어 이거네. 네, 대안 있어. 우리 나가면 대안 있어? 네,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미국이 가는 전쟁에 그래도 따라가서 싸워준 나라가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6.25 이후에 베트남전에 그렇게 가서 우리도 한 5천 명 정도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라크 전에도 갔고요.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우리가 동명부대나 이런 데 보내서 도와줬고요. 물론 뭐 최전선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 같은 진짜 전후 관계를 그때는 형성하지 못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베트남 전까지 딴 나라들 다 뭐 명분 없다고 안 할 때 우리는 베트남 전까지 가서 싸워준 나라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카드 있어? 하잖아요. 우리가 카드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이때는 또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해야겠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뭔지,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내세우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주면서 관세나 다른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좀 얻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미국 뭐 의회나 이런 데서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할까봐 뭐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막아놓고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뭐 법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방위비 협상용 카드이지 주한미군 철수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막을 것이다. 의회에서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 철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요. 그 국방수권법이라고 미국에서 국방비 운용이나 외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통과시키는데요. 거기에 28,500명이라는 주한미군 숫자가 박혀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뺄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트럼프 일기 시절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트럼프는 그래도 빼고 남을 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위치 그리고 일기 때와 또 다른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빼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비난을 합니다. 비난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됐다. 우리가 철군을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 근데 좀 이상해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맨 처음 시작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바이든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철군할 때는 바그람 공군기지는 남겨두고 철군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그람 공군기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요. 여기서 1시간이면 중국의 핵시설을 타결할 수 있는데 그걸 멍청하게 빼냈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 욕을 합니다. 딱 따져보면요. 우리나라의 공군기지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한 970km 정도 되거든요. 네.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베이징을 1시간 거리에 타격할 수 있는 기지가 있는 나라를 미국이 비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중국의 핵시설 타격할 수 있는 곳에 1시간 있는 공군 비행장을 버렸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 베이징과 1시간 떨어진 데 있는 미군 기지들을 뺀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정학적인 움직임을 봤을 땐 더더욱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상징적으로라도 일단 10,000명 빼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방위비 주면 네. 뭐 다시 넣고 아니면 뭐 아까도 말했듯이 일기 때처럼 뭐 어떤 긴장 조성이나 이런 걸 이유로 미군 가족과 미국 시민은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면 진짜 뭐 난리 날 텐데. 그런 식의 뭐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진짜 현실적인 어마어마한 이제 긴장감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럴 일은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성향이나 네. 어떤 그런 기조를 보면은 그래도 주한미군이 좀 필요하고 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지금 안보가 운영되고 있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메인 좀 그렇죠. 그런 사고방식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압박 정도를 넘어선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네. 그러면 또 한국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을 뭐 지금 통제하고 압박해야 된다는 그 기조가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한쪽에서. 예. 한국이 뭐 돌변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카드 제시 정도지 막 진짜 막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켜서 야 이러면은 미국이 우리 버리나 보다. 우리도 뭐 살 길 찾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국제 정세란 건 정말 생물이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한번 네.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미국에 계셨으니까 미국의 또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의회의 또 분위기는 그거랑은 좀 많이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아주 큰 거리가 있고요. 뭐 제가 일기 시절에 뭐 그때도 탄핵 정국일 때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돌아가셨죠. 아주 네. 거물 정치인인데요. 그때 상원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한테 이메일 보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사실은 뭐 그 해외 기자들 거의 인터뷰를 잘 안 하는 분인데 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해준 이유가 너무 트럼프 말에 휘둘리지 마라. 한국은 주한미군은 아주 중요하고 빠질 일 없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위협에도 우리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빠질 일 없다라고 한국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준 거였어요. 그리고 네.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고 말한 거는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한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한국의 안보도
더 안전해질 거다라는 걸 본인이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때 이 손에 자기가 꼭 말아야 될 걸 몇 개를 적어놓은 이 카드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 가장 위에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불렀던 거였어요. 일본과 좀 친하게 좀 지내고. 예,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그게 이제 안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네.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거다. 주한미군도 있어야 되고 어찌 됐든 이렇게 같이 삼각으로 해야 이 방어가 가능하다. 그 안보가 안정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추진한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미국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예. 뭐 주한미군을 막 철수해야 되고 이런 예. 것들이 메인은 아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협상을 잘해야 되겠다. 예. 그럼 혹시 관세나 뭐 방위비 말고도 좀 다른 방식으로 또 한국을 압박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뭐 관세나 방위비, 뭐 자동차 네.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언급하고 있는 게 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모두가 나를 혼돈스럽다고 하는데 한국의 정치 상황을 봐라라고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아마 한국이 탄핵 국면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면 아마 압박이 아주 심하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도 맨 처음 가서 만나는 대통령이었을 거고 네. 가면 이제 숙제를 한 보따리 들고 와서 그렇죠. 들고 왔겠죠. 그리고 뭐 지금 뭐 USTR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보고서들을 보면 한국의 뭐 무역 관행, 뭐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뭐 빅테크들에 대한 한국의 뭐 차별적 대우, 뭐 이런 것들을 줄줄이 해놓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정부 차원의 보고서고 이거는 뭐 우리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뭐 직접적으로 한국을 뭐 압박하고 있는 건 아직은 안 나오는데요. 이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좀 해결이 되고 한국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는 이제 협상이나 압박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촬영일 기준으로 어쨌든 이번 주에 또 그 뭐 탄핵 선고가 또 나니까 이래나 네. 저래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는 일부라도 좀 해소가 네. 될 거니까 이래나 저래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압박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 아직 그렇게 뭐 시작한 생각합니다. 것도 아니다. 예, 아직 시작한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사실 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예. 지금 없으니까 예, 말을 그러니까요. 못하는 예. 것뿐이군요. 야,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줄 건 주고 잘 받자. 예, 저는 이런 협상은요, 사실 정치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인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네. 전문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뭐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인 출신이나 당연히 이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되지만 이런 정교한 계획을 짜고 협상을 이끌어가고 협상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될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정말 대응 전략을 잘 짜고요. 네. 잘 짜서 그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정말 협상을 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일기 때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박근혜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를 보면 그 양쪽에 있던 공무원 모두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협상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이런 게 물론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어려운 게 국내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론은 미국의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 사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경제적 이익도 많이 걸렸고 또 그보다 더 큰 안보적 이익도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마디에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사실 미국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에 내는 이 워딩 같은 거를 적재적소에 자기들이 하면 한국 여론이 요동치는 걸 자기들이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국은 또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이 우리의 국익을 잘 지키고 뭐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잘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을 완전히 압박해서 저 머니머신에서 다 한다 아니면 주한미국을 뺀다 만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한국 여론이 좀 진득하게 기다려주고 우리 협상팀이 잘 할 수 있도록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협상팀이 한국 여론에 쫓기다 보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미국에도 레버리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도 별로 없는데 네. 최소한 참을성은 있어야 우리가 카드에서 성공할 수 있고 저쪽이 허점을 드러낸다 싶을 때
재빨리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응 전략은 우리 뭐 단순히 관세면 관세, 방위비면 방위비 이렇게 따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대차 대조표를 짜서 하고 우리가 어떤 관세 문제나 이런 데서 양보를 했을 때 국내의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뭐 그러겠죠. 농민들은 시위를 하고 또 어디는 또 뭘 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좀 국가적으로도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하고 그리고 그 어떤 혼란에도 그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상을 잘할 수 있게 정치권이 방어막이 돼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결국에는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을 좀 믿고 예. 맡겨줘야지만 예. 결국에는 잃을 건 잃더라도 더 가져오면서 네, 우리가 좀 네. 이득을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또 일희일비하면은 결국에 또 압박감을 받아서 예. 또 안 줄 걸 더 주게 되는 그렇죠. 케이스가 생길 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